사마천의 사기의 심세입니다. 심세. 네. 사마천 원한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구나. 왕일지라도 신하에게 원한을 사서는 안 되거나 하물며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야. 오자서열전죽 사마천의 논평입니다. 읽어가 보겠습니다. 뚝심 있는 행동도 때에 따라서는 유보할 수 있어야 한다. 주하고 정직한 사람이 되려면 뚝심은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정직은 입에 담을 수도 없다. 그러나 상황이 허락하지 않을 때에는 자신의 뚝심을 유보하는 지혜 또한 필요하다. 상황에 원만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한나라의 문제와 경제때의 대장부 주하부는 변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문제와 경제때의 대장부 주하부, 오로지 원칙만 지키는 인물인 전형이라고 할 수 있었다. 사기의 가무주발 세가 제17에는 그의 이런 행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는 한나라의 개국공신 주발의 아들로 명장의 후예였으며 그 역시 병법과 부대지휘에 뛰어난 능력을 갖춘 명장이었다. 그는 한문제 후원 2년인 기원전 162년에 조후에 봉해지는 영광을 누렸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전인 청년 시절에는 한해군의 군수로 일했다. 조후 이때 그는 군의 최고 책임자답게 문무 두 분야에서 맡은 바 임무를 완수했다. 개인적으로도 군대를 지휘하는 데 필요한 무척이나 귀중한 경험을 많이 쌓았다. 그가 한해군 군수로 있던 기원전 166년 흉노의 선우는 기병 14만 병력을 이끌고 조나와 초관을 진입했다. 조나와 초관을 이어 북지군의 군의를 살해했다. 그 다음에는 흉노의 행보는 거칠 것이 없었다. 지금의 간수성에 위치한 진원의 동남 지역까지 공략했다. 이때 흉노 기병의 정찰병들은 한나라 조정이 있는 장안에서 겨우 200리에서 300리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까지 바짝 쳐들어왔다. 한나라 조연은 발칵 뒤집힐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일단 흉노에 대한 위무 조치들을 취하면서 화친 정책을 쓰기도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흉노와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준비도 진행했다. 주야부는 바로 이런 때 한해군에서 관중으로 불려 올라왔다. 그동안의 혁혁한 실적을 인정받아 장안을 수비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게 된 것이다. 그의 명성은 점점 높아져만 갔다. 그러나 그가 진정으로 뛰어난 장군이 된 것은 이보다 한참 뒤인 기원전 158년으로 저 유명한 세류영의 사건과 관계가 있다. 이때 흐트러짐이 없는 군의 기강을 보여줌으로써 문제로부터 진정한 군인으로 평가받고 승승장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이후 5초 7국의 난을 평정하는 데에도 큰 공을 세우고 경제에 의해 중용이 됐다. 경제 전원인 기원전 150년에는 1인지와 만인 지상으로 불리우는 승상으로 임명되기도 했다. 사실 승상이란 자리는 황제를 보좌하면서 조정의 모든 사무를 처리하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였다. 그러나 그는 성격적으로 적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주변과 잘 소통하지 못해 스스로를 어려움에 몰아넣곤 했던 것이다. 그가 승상 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을 가능성은 적어 보였다. 가장 먼저 그를 괴롭힌 사람은 양왕 유무였다. 유무는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다. 무엇보다 경제의 동생으로 그것도 경제의 모친 두태우의 소생이었다. 말하자면 경제와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친동생으로 둘 이외에는 다른 형제도 없었다. 더구나 두태우는 유무를 매우 총애했다. 유무 역시 늘 궁궐로 들어가서는 경제와 같은 마차를 타고 나와서도 같은 소리에서 사냥을 했다라는 말이 생길 만큼 형과 가까웠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인물이 주하부를 잡아먹지 못해 한을 품고 있었던 것이다. 양왕이 주하부에게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악감정을 품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건 공적인 일 때문이었다. 당시 주하부는 5초 7국의 난을 평정하는 데 큰 공을 세웠다. 그런데 그가 군대를 인솔해 반란이 일어난 하남 일대에 대한 군사작전을 전개했을 때 5와 초의 연합군은 전력을 기울여 양왕이 통치하던 양나라를 공격했다. 주하부는
휘하의 수하들과 형세를 분석한 결과 오와 초의 연합군에게 양나라를 공격하도록 놔두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내렸다. 양국 연합군의 기세가 맹렬히 자신이 지휘하는 병력으로는 막아내기가 버겁다고 생각한 것이다. 몸이 바짝 탄 사람은 양왕이었다. 바로 한나라 조정에 구원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경제 역시 주하부에게 동생인 양왕을 지원하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주하부는 황제의 명령을 받들지 않았다. 대신 자기 휘하의 기병을 파병해서 오와 초나라 연합군의 군량미 보급로를 공격했다. 오와 초 연합군은 양나라와 도성조차 함락되지 않자 예봉이 완전히 꺾였다. 게다가 군량미 보급선마저 끊겼다는 소식에 한나라 주력 부대와 결전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주하부는 견고한 방어시설을 구축한 다음 그동안 비축한 전력을 바탕으로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일거에 오와 초 연합군을 물리쳤다. 그는 이렇게 성공적으로 반란을 진압했으나 결과적으로는 양나라와 원수 사이가 되는 운명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됐다. 주하부는 이때 아무런 사심 없이 나라를 위해 일했을 뿐이었다.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양왕과 원수가 된 것은 어찌 보면 필연이었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양왕은 이후 조정에 들어올 때마다 어머니 두태우에게 주하부에 대한 모함을 일삼았다. 거짓말도 자꾸 하다 보면 진실로 믿게 되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양왕의 말은 거짓말이라고 하기도 어려웠다. 진실에 대한 이해 각도가 달랐을 뿐이었다. 두태우는 양왕의 모함을 그대로 믿고 경제에게 주하부에 대해 나쁘게 말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다. 경제 전후 4년인 기원전 153년 경제는 큰아들 유형에게 황태자로 책봉했다. 그러나 이후 유형의 모후인 율회는 경제의 총애를 잇는 비극에 직면하게 되었고 경제는 급기야 황태자를 폐하려는 생각에까지 이른다. 율회와 라이벌 관계였던 왕지의 아들 유철을 새 왕태자로 세울 결심을 한 것이다. 중국의 봉건사회에서는 국가 사직의 운명이 한 사람의 손에 좌지우지될 수 있기 때문에 태자를 책봉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었다. 만약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국가의 재난이 닥칠 수 있었다. 더구나 큰아들을 패하고 어린아들을 세우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주하부 역시 승상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태자가 전혀 잘못이 없는데 함부로 패하는 것은 국가의 혼란만 가져온다는 판단인 것이다. 게다가 그는 성격이 강직했고 권모 술수를 몰랐다. 경제에게 은근하게 가난한 간원의 기교도 부릴 줄 몰랐다. 결국 주하부는 경제와 고집스러운 줄다리기를 하게 됐다. 경제는 나중에 태자를 패하는 것은 집안일이요. 밖에 있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면 안 되는 일이요까지 말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했다. 이 상황에서는 주하부로서는 방법이 없었다. 그의 간원은 결국 경제를 설득하지 못했다. 나아가 경제가 주하부가 너무 경망스러운 데다 황제인 자신을 멸시한다는 생각까지 만들었다. 경제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쌓여갔다. 기원전 147년 두태우는 경제에게 왕후 왕지 오빠의 왕신을 후에 봉할 것을 요구했다. 왕지는 대단히 영리한 여자로 이때 이미 두태우의 환심을 산 상태였다. 그녀의 지위는 이미 튼튼한 반석 위에 올라와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외척을 후로 봉한 선례가 없었다. 경제 역시 주하부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그는 고민 끝에 미리 손수를 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주하부를 불렀다. 과연 주하부는 단호하게 반대했다. 반대의 변도 결연했다. 고조 황제께서는 일찍이 여러 대신들과 백마의 피를 입술에 묻히면서 맹세했습니다. 유씨가 아니면 왕으로 봉하지 말아야 한다. 공이 없어도 후로 봉하지 말아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천하가 함께 공격하라고 말입니다. 경제는 주하부의 말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일리가 있었고 논리도 분명했으므로 무조건 공격할 수만은 없는 일이었다. 그는 화를 누르고 묵묵히 물러날 수밖에 없어. 주하부는 왕신을 왕으로 봉하려는 경제의 의지를 꺾었다. 그러나 이때부터 경제와의 갈등은 더욱 깊어만 갔다. 특히 왕신에게는 큰 원한을 사고 말았다. 당시 양왕과 왕신은 사이가 대단히 좋았던 데다가 두 사람 모두 주하부에게 원한이 있었다. 둘의 연합은 필연적이었다. 결국 그들은 안팎으로 협공으로 주하부를 모함해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 주하부에게 남는 것은 죽음뿐이었다. 당시 주하부가 이해하지 못한 것은 나라와 군주가 다르다는 사실이 아니었을까? 나라는 공적인 의미, 군주는 사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이런 논리를 따르면 군주에 충성한 것이 반드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다.
또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반드시 군주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었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봉건사업에서 군주와 국가는 동일체라고 할 수 있었다. 국가는 군주 집안의 개인 사업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따라서 누구라도 군주의 개인적인 이익을 침해한다면 국가의 복리를 모색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만약 그랬다면 본인에게 죄수가 없다고 원망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럼에도 주하부의 이런 뭘 이해는 그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를 잘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대가가 너무나 크기는 했지만 말이다. 작가의 생각이죠. 정직한 사람은 아무 의미 없이 희생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우선 자신의 목숨을 보존한 후에야 자신의 정직함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하부는 존경할 만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방법이 현명하지 못했다. 사람들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다가도 이런 분들을 가끔씩 만나기도 하죠. 네. 저는 경험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서요. 네. 주하부의 강직함도 좋지만 좀 어떤 상황을 이해하고 자신의 것들을 다 정리를 해놓고 어느 정도 좀 살아날 명분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하는 게 좋다는 게 저자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적을 만들지 않는 원교 근공의 전략. 범저라는 인물이네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과정에서 언제든지 경쟁 상대를 만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적이 너무 많으면 행동이 어렵게 된다. 자칫하면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게 된다. 잠시 이익이 되지 않는 갈등 관계 상대에게는 친구처럼 대해도 무방하다. 전국시대 말기 위나라의 범저는 언변이 뛰어나고 재능도 대단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을 펴기 위해 일찍이 위나라 왕을 섬기려고 했다. 하지만 집안이 가난해 위나라의 중대부 수가를 따르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로써 그는 훗날 제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수가의 수행원이 됐다. 그러나 제나라에서 수가보다 맹활약한 것이 화근이었다. 수가의 질투를 산 범저는 제나라와 내통해 위나라를 배신했다는 무고를 당한 것이다. 위나라의 승상 위제는 대노했다. 즉각 그를 마구 두들겨 패라는 명령을 내렸다. 그는 졸지에 늑골과 이가 부러지고 깨지는 엄청난 폭행을 당했다. 이어 풀로 엮은 방석에 둘둘 말려 변소 안에 버려졌다. 다행히 누군가가 그를 구해줬다. 그는 이때부터 이름을 숨기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다. 그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얼마 후 진나라 사신 왕계를 따라 진나라로 갈 수 있었다. 기원전 270년 진나라 소영왕은 양후 위엄의 권유에 따라 군대를 일으켜 제나라를 공격할 준비에 나섰다. 범저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영왕에게 편지를 올렸다. 편지 내용은 간단했다. 바로 멀리 있는 나라와는 잘 사귀고 가까운 나라는 공격하는 원교 근공 전략을 채택하라는 권고였다. 그러면서 제나라를 공격하지 말 것과 그 이유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설명했다. 제나라는 국력이 막강합니다. 게다가 진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제나라를 공격하려면 진나라의 군대는 반드시 한, 위, 양국의 영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만약 병력을 적게 파견하면 이기기 어려울 것입니다. 반면 많은 병력을 파견할 경우 설사 이기더라도 제나라를 장기적으로 점령할 수가 없습니다. 먼저 이 국가인 한나라와 위나라를 공격한 다음 계속 진군하는 것보다는 못합니다. 가까운 나라부터 공격하면 진나라가 점령하는 영토들은 즉각 진나라의 귀속이 될 것입니다. 한나라와 위나라의 땅은 천하의 중심지입니다. 진나라는 반드시 우리 한나라와 위나라의 땅을 점령하고 후 초나라와 조나라를 위협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초나라와 조나라는 틀림없이 진나라에 귀부해 올 것입니다. 이 양국이 귀부하면 제나라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천하가 자연스럽게 진나라의 수중에 들어오게 됩니다. 영웅적 기계가 넘치는 진나라 소영왕은 범저의 말을 듣자 흥분했다. 정말 기가 막힌 전략이요. 그렇게 합시다. 놀라운 전략을 선보인 범저는 일과의 객경으로 임명이 되어 군사 문제를 담당하게 되었다. 그에 대한 소영왕의 신임은 이후 점점 커져갔다. 또 진나라는
원교 근공 전략을 실행한 이때부터 군사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탈피해 빠르게 발전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다. 서양왕은 이어 범저의 건의를 받아들여 제나라와의 동맹 결성에 나설 사신을 파견했다. 제나라와 한 위나라 사이의 동맹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 후 40년 동안 진나라는 계속 원교 근공을 국가의 기본 전략으로 삼았다. 마침내 진시황으로 불리게 되는 영전의 때에는 이 전략을 바탕으로 10년 동안 걸친 정복 정쟁을 통해 천하통일이라는 비원을 달성할 수 있었다. 그는 우선 제나라와 계속 동맹을 유지하면서 한 위나라를 공략한 다음 다시 두 갈래로 조연나라에 대한 공격을 진행, 북방 지역을 통일했다. 그 초나라를 격파, 남방 지역을 평정한 뒤 마지막으로 제나라를 합병하는 기념을 토했다. 진시황이 통일하기 전인 전국시대 말기에는 칠웅이 쟁패를 벌이던 때였다. 이때 진나라는 상항의 변법을 통해 가장 급속도로 세력을 확장시켰다. 이로써 나머지 육국병탄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매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진나라 군대의 전략에는 상당한 착오가 있었다. 해마다 이어지는 잦은 장기 원정이 병사들을 피로하게 만들어 공략에 성공한 영토들을 다시 잃는 실수를 되풀이하고 있었던 것이다. 천하를 통일한다는 대업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범저가 제안한 원교 근강의 전략을 채택한 다음에는 고작 40년 만에 천하통일이라는 대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멀리 있는 국가들과는 동맹을 맺고 이웃 국가들을 공격하는 원교 근공은 적국들의 동맹 계획을 와해시켜 각계 격파하는 최고의 전략이었다. 작가의 생각. 영토를 정벌하기 위해서 나섰다. 지리적 제약 조건으로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우선 가까운 적부터 공격해야 한다. 가까운 적을 놔둔 채 멀리 있는 적부터 공격하는 것은 인력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할 뿐이다. 적의 동맹을 와해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적들을 분리시켜 각계 격파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가까운 적을 소멸시킨 다음에는 당연히 동맹을 맺은 멀리 있는 국가가 새로운 공격 대상이 돼야 한다. 멀리 있는 국가가 동맹 관계를 맺는 것은 실제로는 너무 많은 적을 만드는 것을 피하기 위해 채택하는 외교적 사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전략은 인간 사회의 처세에도 적용이 된다. 친구가 하나 많아지면 위협이 그만큼 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걱정이 덜어지면 전심전력으로 당장 급한 일부터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원칙에 얽매이는 진부한 생각은 능력이 아니다. 오자서라는 인물입니다. 원칙에 얽매이는 진부한 생각은 능력이 아니다. 처세할 때나 일을 처리할 때 원칙에 얽매이는 것은 대단히 진부한 행동일 수 있다. 진부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는 그다지 크지가 않다. 진리가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오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바로 진리가 진부함과 별 차이가 없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진리를 잘 설명하는 옛 얘기가 있다. 바로 사기의 오자서열 제6에 나오는 내용이다. 초나라 평왕이 즉위한 다음 해였다. 대부 비무기로는 마음 씀씀이가 악독한 간신이었다. 음험하고 교활해서뿐 아니라 남을 속이는 일도 어선치 않았다. 이 비무기가요. 수많은 충신들이 그의 무고에 의해 희생되었다. 그는 오로지 평왕만 잘 받들었고 평왕이 좋아하는 일에만 온 신경을 썼다. 평왕 역시 오로지 비무기의 말만 들었다. 그가 황홀무도한 짓을 수없이 저지르는 것은 정해진 수순이었다. 평왕의 아들 태자 건은 비무기의 행동에 치를 떨었다. 그러나 상대는 조정의 대부였다. 게다가 아버지 평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다. 당분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다. 반면 비무기는 달랐다. 그는 태자의 존재에 불안을 느꼈다. 평왕이 세상을 떠난 후 태자가 정권을 장악하면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지 않았던 것이다. 그는 생각을 거듭한 끝에 용단을 내렸다. 적극적으로 평왕과 태자의 관계를 이간시키기로 한 것이다. 그가 평왕에게 은밀하게 전한 무고의 내용은 기가 막혔다. 태자가 스승인 오사와 함께 병사들을 모집하고 말과 무기를 사들인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반란을 도모한다는 얘기였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평왕은 바로 태자의 스승 오사를
불러들여 심하게 질책했다. 오사는 강직한 사람으로 직원과 간언을 할 줄 아는 충신이었다. 게다가 평왕의 잔혹하고 음탕한 행동에 대해 평소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참언으로 충신들을 해치는 비무기는 아예 말할 것도 없었다. 오사는 그를 뼈에 삼으실 정도로 증오했다. 평왕은 단도직입적으로 왜 모반을 꾀하려는지 물었다. 오사는 기어이 분노를 터뜨렸다. 당신은 태자에게 씻지 못할 잘못을 수없이 저질러서 게다가 자신의 친아들을 믿지 않으면서 간신의 참언은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어. 평왕은 지지 않고 덤비는 오사의 당돌한 태도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즉각 호위무사들에게 그를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비무기는 오사를 체포하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가 없었다. 아직 태자를 제거하려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는 평왕의 화를 더욱 돋구는 말을 슬며시 꺼냈다. 태자는 스승과 사이가 대단히 좋습니다. 대왕께서 스승을 잡아 감옥에 집어넣으면 태자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 기회에 모반을 도모할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되면 대왕의 자리조차 제대로 보존하지 못할 것 같아 두렵습니다. 평왕은 비무기가 내뱉은 말에 진위를 따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저 그대로 믿었다. 그는 곧바로 태자 건을 패하고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 소식은 바로 누설돼 태자에게 전해졌다. 그는 밤을 낮삼아 서둘러 송나라로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비무기는 태자를 완전히 제거하려는 자신의 계획에 성공하지는 못했으나 어느 정도 목적은 달성했다고 생각을 했다. 그는 다시 머리를 굴렸다. 그러자 오사의 두 아들인 오상과 오자소가 뇌리에 떠올랐다. 이렇게 오사의 두 아들 오상, 오자소가 있죠. 태자가 비록 황급히 도주하고 오사를 감옥에 집어넣긴 했으나 그의 두 아들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더구나 둘 모두 문무를 겸비한 당대의 보기 드문 인재들이었다. 절대로 가볍게 볼 상대가 아니었다. 만약 오사를 살해하면 그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절치부심할 것이 분명했다. 역시 후환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도 제거할 필요가 있었다. 그는 다시 평왕에게 둘을 제거해 화근을 미리 없애자는 건의를 올렸다. 평왕 역시 오상과 오자소에 대해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 둘을 체포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숨기지 않았다. 비무기는 다시 계책을 내놓았다. 아들들에게 편지를 쓰게끔 오사를 협박하면 됩니다. 두 아들이 아버지를 보러 오면 살려주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 오상과 오자소가 달려오면 그때 모조리 죽이면 됩니다. 오상과 오자소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었다. 당연히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의 목숨이 염려됐던 것이다. 특히 오상은 동생 오자소보다 더했다. 그는 아버지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생각이 들자 바로 도성인 영으로 달려가 구하려고 했다. 오자소는 그런 형을 말리면서 말했다. 형님, 제가 볼 땐 편지는 아버지의 본뜻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음모가 있습니다. 역시 가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상이 말했다. 가지 않으면 어떻게 아버지의 목숨을 구하겠느냐? 우리가 가지 않더라도 평왕은 아버지를 감히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가게 되면 오히려 아버지를 해칠 겁니다. 우리 역시 저들 악내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뵐 수만 있다면 설사 죽더라도 마음이 편할 것 같구나. 아무래도 가야겠다. 오자서가 황급히 말했다. 우리 두 사람이 다 가서 죽으면 누가 나중에 복수를 해주겠습니까? 오자서는 끝내 형을 설득하지 못했다. 그는 형과 이별할 때 탄식을 터뜨리고 말았다. 오늘 헤어지는 게 생사를 가르는 이별이 될 것 같네요. 앞으로 다시는 형님과 아버지를 뵙지 못할까 우려됩니다. 오상은 오자서와 헤어진 뒤 혼자 영으로 향했다. 과연 오자서의 생각대로였다. 오상은 영도에 도착하자마자 평왕에게 바로 체포됐다. 곧 아버지와 함께 살해된 후 횡행을 당했다. 이후 평왕은 다시 전국에 오자서 체포령을 내렸다. 거에게 형상까지 내걸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수많은 병력을 파견해 오자서의 행적을 쫓기도 했다. 오자서는 아버지와 형이 살해됐다는 소식에 치를 떨었다. 하늘에 대고 이 원수를 갚지 않으면 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맹세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이때 오자서를 잡기 위한 포위망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었다. 그는 초나라로 도주하는 것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다. 훗날 그는 오나라에서 자신의 뜻을 이뤘다. 또 평왕을 부관참시하여
아버지와 형의 원한을 갚았다. 의미 있는 희생만이 의라고 할 수 있다. 의미 없는 희생은 바보 같은 짓이다.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한다. 그래야 기회가 올 때 꽉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의 자세다. 오사는 강직했지만 우둔함의 정형이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오자서는 지혜로운 사람의 대명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극단적으로 엇갈리는 이런 행동 사이에는 우리가 체득해야 할 교훈들이 많다. 속담에 도둑맞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도둑질을 생각하는 도둑은 두렵다. 이는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담스러운 존재로 인식되는 일이다. 만약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견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인생 전반에 먹구름이 낀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한번, 만약 어떤 사람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견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인생 전반에 먹구름이 낀 것이나 다름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벌집을 건드리지 않을 수 있을까?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남이 꺼리는 것은 피하는 것이다. 한나라 초기의 명승상 소하는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피해 몸을 보존한 것으로 유명했다. 이 방법은 사기의 소상국 세가 제23에도 나와 있다. 소하는 유방이 사수지방의 정장, 지금의 진나라 때 하급 지방 관리 있을 때 그를 알았다. 당시 정장은 각 마을에서 일어난 비교적 가벼운 사건의 소송을 책임지는 자리였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큰 사건이 생겨 상부의 지방기관인 현에 자세하게 보고하게 됐다. 그것을 기회로 그는 현의 관리들과 친분을 쌓게 됐다. 자연스레 법률이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던 소하와도 가까워져 그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나중에 두 사람은 형제처럼 친해졌다. 소하는 유방이 기해한 다음 줄곧 그를 따랐다. 유방 역시 그의 말이라면 그대로 따르지 않는 법이 없었다. 초안전쟁 시기와 한나라 개국 초창기 때 모든 정책들이 거의 소하의 손에서 나왔을 정도였으니 그는 가히 최고의 공신이라 할 만했다. 그러나 유방은 소하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그를 적당히 견제하기도 했다. 한 예로 초안전쟁의 시기를 꼽을 수 있다. 당시 유방은 한중을 떠나 관동에서 항우와 4년 동안 전투를 치렀다. 소하는 이때 한중에 머물면서 유방을 대신해 전략적 근거지를 지켰다. 군량미와 병력 충원이라는 임무도 수행했다. 소하는 기본적으로 뛰어난 정치가여서 한중은 유방이 없었음을 곧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백성들은 누구나 소하의 말이라면 잘 따랐다. 군량미 공급에 차질이 있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렇게 했음에도 유방은 소하가 부담스러웠다. 그가 민심을 계속 얻을 경우 자신이 정치적으로 불리해지지 않을까 우려했던 것이다. 유방이 계속 소하에게 인편으로 편지를 보내 한중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치하하면서 소하를 위로한 것도 사실은 이런 우려와 무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소하는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의 식객인 포생의 생각은 달랐다. 하루는 그가 자신의 생각을 소하에게 솔직하게 털어놨다. 지금 한왕은 군대를 이끌고 밖에 나가 풍찬 노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수차례로 사람을 보내 승상을 위로하는 것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승상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승상은 이 화근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척 중에서 젊은 장정들을 뽑아 군량미 운반을 맡겨야 합니다. 그들에게 형양이 가서 종군하게 하면 한왕은 승상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하는 포생의 말에 크게 깨달았다. 즉각 그의 계책대로 수많은 조카들을 선발해 형양으로 향할 군량미 운반이라는 중책을 맡겼다. 유방은 소하가 적지 않은 조카들을 동원해 군량미를 보내고 그들을 종군하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직접 소하의 조카들을 접견하기까지 했다. 소하의 조카들은 유방이 삼촌의 근황을 물었을 때 약속이나 한 듯 한 목소리로 말했다. 승상께서는 대왕의 넓은 은혜에 힘입어 잘 지냅니다. 그러나 항상 대왕께서 전쟁터를 바삐 돌아다니신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직접 대왕을 따라 고생하지 못하는 것도 한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특별히 우리를 보내 종군하게 한 것입니다. 대왕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유방이 기쁜 어조로 대답했다. 승상은 국가를 위해 집안을 잊을 정도로 일하고 있구나.
정말 기특한 충성이로구나. 유방은 즉각 수하의 관리들과 장군들을 불러 소하의 조카들을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명령했다. 이로써 유방이 소하에 대한 의구심은 완전히 사라졌다. 훗날 유방은 소하에 대해 몇 차례 더 의심을 하기도 했으나 그때마다 소하는 이를 교묘하게 피했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소평이라는 대단히 뛰어난 식객을 가진 인물이 있었다. 진나라 때 앙릉후까지 봉해진 그는 진나라가 멸망한 다음에 평범한 백성으로 살고 있었다. 소평. 생활이 어렵던 그가 생계를 위해 장안의 앙문에서 오이를 길렀는데 그 오이 맛이 기가 막혔다. 때문에 사람들은 이 오이를 앙능과라고 불렀다. 소하는 관중에 들어온 다음 소평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를 불렀다. 그리고는 그를 수하로 삼았다. 한 10년인 기원전 197년 9월 유방은 병력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킨 진위를 토벌을 나섰다. 이때 여우는 소하의 도움으로 한신을 잡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는 실행에 옮겼다. 유방은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장안으로 보냈다. 소하를 상구로 임명하고 5,000호를 추가로 더 봉해준 한편 500명의 경호원을 붙여주는 파격적인 조치도 뒤따랐다. 조정의 대신들은 이 소식을 듣고 너도나도 달려와 축하를 보냈다. 그러나 소평마은 상국 이제 큰일 났습니다. 큰 화를 불러오게 됐습니다. 라고 애도를 표했다. 소하가 깜짝 놀라 황급히 물었다. 화가 어디에서 온다는 말이오? 소평이 대답했다. 황제께서는 직접 화살이 날아다니는 전쟁터를 마다하지 않고 해마다 출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상국은 다릅니다. 평안하게 도성만 지켰습니다.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습니다. 한신은 얼마 전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얼마 전에 이에 황제의 신하들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황제께서 상국에 추가로 5,000호를 더 봉하고 경원도 붙여졌습니다. 이는 명목상으로는 상국을 총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국을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큰 화가 임박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하는 소평의 말에 크게 깨닫고 황급히 그 대책을 물었다. 그대의 말이 옳소. 그렇다면 어떻게 화를 피할 수 있겠어? 상국은 5,000호를 받지 않으셔야 합니다. 또 사지를 출연해서 군비를 충당해야 합니다. 그러면 화를 면할 수 있습니다. 소하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맞는 말이라고 칭찬했다. 그는 소평의 말대로 상국의 직위만 받았다. 대신 사제를 내어 군비에 보탰다. 유방은 그 소식을 듣고 비로소 소하에 대한 의심을 풀었다. 다음해인 기원전 196년 7월 회남왕 영포가 반란을 일으켰다. 유방은 다시 병력을 이끌고 남쪽의 영포를 토벌하러 나섰다. 그 와중에도 측근들을 숫자리나 장안해보내 소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염탐하게 했다. 측근들은 이럴 때마다 승상은 폐하가 반란 평정에 정신이 없는 사이에도 백성들을 위무하고 군량미 확장에 노력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했다. 소하의 식객 중 한 명이 어쩌다 이 일을 알게 됐다. 그가 황급히 소하를 찾아와 말했다. 상국이 멸문지화를 당할 날은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소하는 너무 놀라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식객이 다시 말을 이었다. 지금 상국의 지위는 1인지하 만인지상입니다. 궁이 신하 중에서는 으뜸입니다. 더 이상 오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황제는 누차 사람을 보내 상국의 근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상국이 관중에 있으면서 민심을 얻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듯합니다. 만약 틈이 보면 바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또 정말로 이렇게 되면 황제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런데도 상국은 황제의 태도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오로지 백성들만 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더 황제 의심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상국의 소식을 탐문하고 있는데 큰 화가 어찌 돌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국을 위해 생각해 보는데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장안 일대의 논밭을 강제로 많이 사들인 다음 비싸게 파는 투기를 해보십시오. 스스로 어진 이름을 더럽히란 말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상국에 대해 나쁜 말을 할 것이고 황제의 귀에 이 말이 들어가면 상국은 무사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 역시 무사할 겁니다. 소하는 식객의 말대로 했다. 유방은 소하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듣고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유방은 영포의 반란을 평정한 다음 장안 회군에 올랐다. 이때 적지 않은 백성들이 그가 가는 길을 막은 채 글을 올렸다. 소하가 백성들의 논밭을 마구 강탈하듯 매입한 것을 하소연하는 내용이었다.
소아는 유방을 만나기 위해 궁궐로 들어갔다. 유방은 기다렸다는 듯 길에서 만난 백성들의 그를 일일이 소아에게 보여주면서 웃음을 머금은 얼굴로 말했다. 삼국은 어떻게 이렇게 백성들의 일을 처리하셨소? 직접 백성들에게 사죄를 해야 할 것이오. 소아는 유방이 자신을 더 이상 의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자 궁궐을 나와 강제로 서들인 논밭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줬다. 또 일부는 제 가게에 걸쳐서 정식으로 사들였다. 백성들의 원망은 서서히 사라졌고 유방 역시 이로 인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었다. 저자의 생각이죠. 유방수와의 공실 중에 각종 이유로 피살된 비운의 주인공 한 시인 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과 소아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소아가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다른 사람보다 높았을 뿐이다. 우리는 조금만 조심한다면 다른 사람들끼리는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 교제는 더욱 순탄해질 것이다. 저자는 소아의 차이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높았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저자는 조금 다른 생각인데 이 소아에게는 듣는 귀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잘 듣는 귀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그 창으로 얘기하면 창을 노래 부르는 사람을 그 옆에서 이렇게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의 그 듣는 귀가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듣는 귀가 아주 좋아서 그런 사람들을 잘 둔 거죠. 예를 들어 아까 앞에 유엄에 좀 했을 때 포객, 쉽게 얘기하면 포생이라는 사람이 군량미 운반을 맡기라고 했고 조카들을 또 뽑아가지고 보냈더니 유방이 또 안심을 했죠. 또 이제 소평이라는 식견이 뛰어난 인물인데 이 사람을 또 옆에다 두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또 잘 들었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이 소평은 또 사제를 추려서 군비를 충당해야 한다. 그러니까 자기 돈 들여서 해야 된다.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소아는 듣는 귀가 발달해 남의 얘기를 잘 듣는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또 읽으면서 제가 자꾸 들었던 생각은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조그만 회사일수록 혹은 조그만 어떤 가게 뭐 이런 데일수록 2인자들을 좀 경계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가 조금 뭐 예를 들어 직원들하고 잘 지내면 그 직원들을 다 데리고 다른 데 가서 차려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서 요 소아의 어떤 그런 처세술을 보면서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뭐 조그만 기업이든 큰 기업이든 뭐 근데 조그만 기업에서 이런 일이 좀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소아처럼 살 것이냐 직장생활 할 것이냐 아니면 난 소아처럼 살기 싫다. 그래서 내가 그냥 차려볼 것이다. 이런 인물이 될 것이냐 그건 본인이 이제 정하면 되죠. 그러니까 나는 차릴 생각이 없고 배반할 생각이 없는데 사장은 또 그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좀 좋은 글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사마천의 사기 마지막에 봤던 사람이 이제 소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남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의심을 피하는 것이다. 우리가 실생활에서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